자, 이제 3월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렇죠? 예, 앞에 분 정말 필기 잘했습니다. 야, 정말 부럽습니다. 필기 잘하는 사람은. 옛날 제가 사법고시 할 때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법고시 책, 이 민법이 이만큼 두터운데 이런 게 한 3권 정도 되는데 첫 장부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그냥 노트에 씁니다. 3년 만에 합격했어요. 3년 만에 모든 책을 다 한목에 씁니다. 와, 대단하게. 그 쓰면서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걸 쓴다 그러면 쓰면서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한 5번 읽어야만 한 번 다 써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읽는 데마다 써지는 건 아니니까 한 3년 만에 계속 써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 판사님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필기대마왕이라고 합니다. 필기대마왕. 그런데 제가 학원 강의할 때, 저 은평구에서 은평반문과에서 강의할 때 또 한 분이 필기대마왕이 계셨어요. 한 50에서 60 되시는 분인데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고 마지막 우리 학원에 왔었는데 정말 뭐라고? 모든 걸 다 필기합니다. 근데 그분도 딱 다른 데서 2번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 가서 3년 만에 걸렸어요. 이게 필기 잘하는 사람은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기 잘하면 합격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 안 했는데 하라는 게 아니고 필기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끈기가 있는 인생 같아요. 자, 우리는 뭐 60점이니까 필기한 것이 있으면 그 필기한 것만 나중에 보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9페이지 할 차례죠. 예, 무효 취소입니다. 이제 우리 민총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갖춰지 민총을 배운다는 게 법률행위 효력 요건 보는 거죠. 그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 그랬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 그냥 무효 취소 그런데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어떻냐? 취소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관계 있습니까? 효력 요건과 관계 있습니까? 성립 요건과 관계 있으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효력 요건만 본다니까. 오늘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본다니까 무슨 성립 요건과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성립되고 나서 효력 요건을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지금 방금 하면서 했잖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따라서 이 법률행위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가 뭐 한 다음에 우리는 성립 안 하면 안 본다니까. 성립하고 났는데 그때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려면 15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51페이지를 펴보면 자, 그게 3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무효란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 즉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무효라 그래요. 그럼 여기 반해서 취소는 뭐냐? 취소도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건 일단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유효죠. 근데 취소권자가 어느 순간에 취소한다 말을 한다. 그럴 때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무효와 같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무효 아니면 뭐밖에 없다? 유효밖에 없어요. 취소는 유효를 가든지 무효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지 오랫동안 취소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취소를 안 하면 끝까지 유효로 갈 것이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 무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은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다? 유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니까 유효는 유효라도 확정 유효는 아니고 유동적 상태에서 유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취소해야만 효력이 없어진다. 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세월이 가더라도 유효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취소는 너무나 오랜 뒤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동안 유효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을 다칠 수 있죠.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조금 이따 배울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10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있으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원래 무효행위는 추인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끝까지 유효를 하겠다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돼요. 여러분 책 149페이지입니까? 14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거기에 139조를 보니까 법조문에 내가 여러분 외우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외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효인은 원칙적으로 뭐가 안 된다고? 추인이 안 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추후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외적으로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옛날에 무효가 됐던 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하게 되면 옛날에 무효가 됐던 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을 보니까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고표가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말은 소고표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오늘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합시다.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없습니다. 예컨대 가장매매했다. 가장매매는 무효죠. 근데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우리 진짜 매매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첩계약은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첩계약을 추인하면 유효로 됩니까? 그럼 새로운 첩계약 한 것으로 보는데 여전히 뭐라고? 무효입니다. 왜냐? 새로운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 이거죠. 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거나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150페이지를 펴보면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거 지금 뭘 고르라는 겁니까? 요 세 가지 고르라는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를 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8살짜리 애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8살짜리는 미성년자죠. 그럼 요건을 못 갖췄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살짜리는 뭐가 없느냐면 흔히 말할 때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럼 8살짜리 애는 무효 사유도 되고 취소 사유도 됩니다. 그럼 무효 취소 둘 다 경합할까 안 할까요? 경합합니다. 151페이지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죠. 151페이지 경합이란 둘 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사유가 두 개의 요건을 갖추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어떤 게 무효인지 알겠죠? 139페이지 도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의 무효 봅니다. 무효는 당초부터 효력이 없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 이야기니까 만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 그러지 무효 취소 그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무효 취소 그럽니다.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 받아야 되죠. 따라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무효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효입니다. 다음 밑에 무효의 종류 우리 저번에 했죠. 당사자끼리만 무효가 아니고 그 승계인 모두에게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무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어치 비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게 상대적 무효다. 비통하다 그렇게 해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당연 무효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가 있습니다. 전부 무효는 문제가 없고 이제 일부 무효가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 137조 요 조문을 또 외워야 돼요.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일부 무효가 원칙입니까? 그렇죠. 137조 조문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조문 읽어야 돼요. 밑에 읽은 것보다는 137조 법률의 일부 무효일 때는 무슨 무효를 한다? 그렇죠. 그 전부 무효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그럴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고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고 외적으로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가 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농가 매매 계약하면서 창고도 하나 있었습니다. 독립된 창고가 있었다. 그래서 농가 3억에다가 창고 1,000만 원, 3억 5천에 매매했는데 그 중에서 창고가 하저로 소실했다. 이럴 때는 이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라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고. 3억 5천 주고 매매했는데 그 중에 창고가 불났으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창고를 가격은 5천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매수함과 동시에 나는 철거를 하고 그냥 마당으로 두려고 지금 아니면 뭐 그게 채소를 가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창고 없더라도 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부분만 무효다? 창고 매매만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려고 인정될 때는 그럴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고 그 부분만 무효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무슨 무효고? 전부 무효가 그렇습니다. 농가에 가보면 여러분 이게 감을 하는 농장과 감을 생산을 한다. 그럼 창고 감을 말르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가격이 5천만 원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창고가 같이 샀는데 창고가 불났으면 그 전체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일부 무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조문에는 일부 무효는 원칙이 아니고 외적으로 된다 그러는데 요 일부 무효에 관해서 판례가 말하기를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객관적으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너가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겠니?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하는 의사가 아니고 너가 만일 그 창고가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했을 거야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일부 무효가 되지 나눌 수 없으면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일부 무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하고 건물 매매하고 매매 몇 번 해야 됩니까? 네? 두 번 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니까. 등기부도 따로 있고 여러분 변호사한테 돈 줄 때 스스로 두 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두 번 줘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지세를 따로 붙인다니까.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당연히 돈 두 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즉 일체가 아니고 따로따로 매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분리하는 거니까 일체성을 이룬다는 게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로서 거래한 겁니다. 일괄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뭘 받으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뭐 된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매매만 허가받으면 됩니까? 건물도 받아야 됩니까? 토지만 받으면 되죠. 그럼 허가받기 전까지는 결국 뭐만 무효가 됐다는 겁니까? 토지 매매만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건물 매매도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예요. 토지 건물 일괄해서 매매인데 토지 매매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칙은 무슨 무효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 매매만 무효가 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일반 사회관념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 매수하지 않고 건물만 매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토지 건물을 다 매수하는 게 사회관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는 이 둘을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특약이 없는 한 안 됩니다. 만일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물만이라도 매수한다는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이 둘은 분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분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일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된다? 건물 매매도 같이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 경우는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건물 매매도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나기 전까지라도 건물 매매는 유효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문제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일부 무효가 안 되고 전부 무효밖에 되지 않으므로 허가 났을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 등기되지 허가 나기 전까지는 건물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2번 판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옵니까? 토지, 건물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근해의 관행이고 당사자 의사 내지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므로 토지에 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그런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즉 그전에는 건물 이전 등기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은 이 교정은 일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판례가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무나 일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부 무효가 안 된다. 이런 판결 나온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까? 자, 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된다. 다음에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 자, 넘겨봅니다. 142페이지. 유동적 무효를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권 대리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도 우리가 유동적 무효란 말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강학상 유동적 무효고 지금부터는 유동적 무효는 오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말하는 유동적 무효는 무권 대리 추인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등을 할 때는 뭘 받으라 되어 있다? 허가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날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줍니다. 그리고 먼저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점검 받고 30일 날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매매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할 때는 뭘 먼저 받으라 되어 있다고? 허가를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니까 보겠지. 유효면 우리가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효지. 따라서 이거 첫날 할 때 했어요. 토지거래 허용구역에서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개인적 효과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하더라도 뭐라고 된다고? 무효입니다. 왜냐? 이거는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이니까. 근데 만일 30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유효라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뭐라고?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무효는 뭐냐 하니까 그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고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태에서의 무효다. 그 유명한 유동적 무효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허가받기 전까지 무효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받기 전까지 무효를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걸 하나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고자 합니다. 허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또 안 읽어봤네. 142페이지. 오늘 아침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왔으면 오늘 할 부분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거기에 봐봐요. 효력규정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래서 누수를 10% 뜨고 지상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제때를 기준한다? 2번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는 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았다. 근데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 됐다. 그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합니다. 2번 유동적 무효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유동적 무효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전까지는 뭐라고? 무효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왜냐고?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냐? 을앞으로 된 등기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즉 물권적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판례가 말하기를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판례가 말하기를 유동적 무효도 일반 무효와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을이 여러분 갑을 상대로 나중에 허가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장래에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안 된다니까. 왜냐고? 무효니까. 그래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무효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143페이지 제일 위에 계약상 이행청권 첫 번째 것이 나오죠. 물권적, 채권적 효력도 다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계약이 무효인데 왜 이행하겠습니까?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라도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채무불이행이 됩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 되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허가 받기 전이라도 20일 날 중도금 취급하기로 특약했습니다. 그럴 때는 취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특약에 속으면 안 돼. 계약서가 무효인데 무슨 특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문제는 이행해버렸어요. 중도금 줄 필요 없는데 줘버렸고 계약금 줄 필요 없는데 줬습니다. 원래 무효를 이행하면 제가 아까 뭘 청구한다 했죠?
부당이득. 그럼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묘하게 이게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틀리는 겁니다. 아니 왜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까? 하니까 판례가 하는 말이 이건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이미 이행한 것은 유효한 이행이란 겁니다. 그럼 언제 반환받을 수 있냐 하니까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묘하게 그렇습니다. 줄 필요 없는데 줬다. 그럼 반환을 못 받습니다. 언제 반환받는다? 확정 무효일 때. 그러면 계약금 줄 필요 없는데 계약금 줬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계약금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 565조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처조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565조 해약금 해지 가능합니다. 좋아. 그러면 하나 물어봅니다. 만일 허가를 먼저 받았어요. 드디어 중도금 줄 날짜입니다. 그런데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이 을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허가 받고 난 다음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니까. 받고 난 다음에 이 을이 해약금 해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이제 어제 내가 테마 특강이라는 걸 보강을 한번 해봤어요. 그 테마 특강 하면서 뭘 했냐면 이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받더라도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고 강의를 하고 한 서너 번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밑에 체크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하려고 내가 머리를 안 해오고 싶어 안 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벌써 그 정도로 뭐라고 기억력이 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했잖아. 들을 때도 했고 그렇다고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불과 한 10시간 정도 지났다니까. 근데 벌써 지금 뭐라고? 가마닥합니다. 어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제 뭐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는 것은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이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565조 계약금 할 때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죠. 그런데 을이 허가받기 전인데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사기일료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107, 108, 109, 110조 주장해서 무효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 취소되면 이때는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그대로 두면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143페이지. 이행 후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 청구 불가, 2번 해약금 해제 가능, 3번 의사의 흠결 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우 무효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는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남아있어요. 예컨대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등기 서류를, 허가 요건 갖추는 서류를 갖춘다든지 해야 됩니다. 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이행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이행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행해야 됩니다. 만일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불이행한다. 그럴 때는 불이행하는 자에게 이행하라고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행의 소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불이행한다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이행한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 있다 했죠.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만 허가 신청 협력 업무 불이행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 허가 신청 협력 업무는 요 매매에 따른 주된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책 144페이지 2번 소송상 청구 가능, 4번 손해배상 청구 가능, 6번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계약 해제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허가 신청 염려무 30일 날 허가를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매수인 의뢰 허가 받으러 갑시다 라고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가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안 줬지 않느냐. 따라서 너 상대방이 채무를 뭐 했다? 불이행했다. 나는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 협력 업무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없다니까. 왜냐? 이거는 중도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너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뭘 하겠다? 못하겠다. 너 채무와 내 채무를 동시행하자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결국은 허가 신청 협력 업무는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 신청 협력 업무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채무 이행과 허가 신청 협력 업무의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으로서도 그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업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매계약은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뭐는 받아야 된다고? 허가 신청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업무는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허가 신청 협력 업무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협력 업무는 남아있는 겁니다.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되느냐 봅니다. 확정 유효가 될 때는 어땠냐 말입니다. 언제 확정 유효가 된다? 허가 처분 났을 때죠. 뭐. 허가 처분 나면 확정 유효인데 소급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두 번째,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혹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로 바뀐다? 확정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지정하지 않으면 뭐로 바뀐다고? 확정 유효가 되었습니다. 그럼 확정 유효가 되었으니까 이제 허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빨리 허가 받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요.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 확정 유효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하더라도 소급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재지정되었더라도 이미 확정 유효가 됐으므로 다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확정 무효가 될 때입니다. 언제 확정 무효가 되느냐? 여기는 굉장히 많으니까 몇 개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무슨 처분 나왔을 때? 불허가 처분 나왔을 때는 당연히 무효겠죠. 불허가 처분 나왔을 때입니다. 문제는 3번이란다. 4번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허가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유동적 무효는 뭘 받을 걸 전제라는 겁니까? 허가 받을 걸 전제랍니다. 이건 허가 받으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허가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확정 무효가 되는 겁니다.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각주 69번을 보십시오. 각주 제일 밑에 예컨대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했다.
이거는 지금 허가받으라는 규정을 지금 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들켰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가 된다. 이게 허가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 잠탈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탈법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 허가 신청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나타냈다. 이 말은 여러분 두 사람 다 모두 다 허가 신청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나타냈다는 계약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하면 뭐가 된다? 확정무효가 되죠. 양 당사자 모두 다 이제 허가 안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확정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까지 보면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금 이따 볼 정지조건인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언제 확정무효가 됩니까? 조건 성취가 뭐라고? 불성취로 할정됐지. 자,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됐다. 그럼 불농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되는 거죠. 자, 예컨대 농지입니다. 이 농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인데 두 사람 사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하에서 매매를 했어요. 공장용지를 뭐로 전용한다고?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하에서 매매했어요. 그런데 허가 받기 전에 전용 불허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조건으로 뭐 했는데? 매매계약했는데 이게 정지조건이죠.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 받기 전이라도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3번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허가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 불정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 확정무효가 바뀝니다. 여기에 확정유효와 확정무효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적 무효에 관한 겁니다. 유동무효. 자, 146페이지 기출 문제 26번. 자, 기억, 니은, 디귿만 봅니다. 1번 기억, 갑과 을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있다. 틀렸죠. 다음에 디귿,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했던 거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달 뒤가 문제라서 그렇지. 자, 다음에 무효의 전환입니다. 이거 147페이지. 이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게 유동적 무효는 20회 전에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근데 20회 이후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고 나서부터 사실상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년인가 만에 26회 한 번 나왔어요. 26회.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없애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토지를 매매하는데 국가가 허가한다는 것은 과잉입니다. 과잉 사실상. 자, 그러면 다시 무효의 전환.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보면 된다 그랬죠. 무효의 전환은 예컨대 감남과 을녀가 A를 입양합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입양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고할 때는 친생자로 신고한 겁니다. 35년이 지나고 나서 DNA 조사하니까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신고는 유효다 무효다? 30년이 지나더라도 무효입니다. 왜냐? 신분인은 무조건 진위만 있습니다. 그러면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 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 남남이죠. 상속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감남과 을녀가 A를 친생자 신고를 할 때는 친생으로 주는 게 목적입니까? 자로 두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했더라면 입양 신고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요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요 신고를 뭐로 인정해 준다? 입양 신고로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A 법률행위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그게 B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A가 무효였더라면 B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A 행위를 뭐로 인정해 준다? B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론은 친생자 신고할 때 무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입양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무효행위 뭐란다? 전환 이렇게 말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그럽니다. 다만 148페이지 전환의 모습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의 전환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불요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어 요식행위로 전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불요식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보면 밑에 읽어보면 아주 좋은 것들 많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법조문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겁니다. 다시 150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취소가 나갑니다. 요 무효에서는 일부 무효가 중요합니다. 일부 무효. 두 번째가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유동적 무효도 일단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추인하면 소고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취소입니다. 방금 말하듯이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큰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 매매를 그냥 두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럼 취소하지 않고 이걸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효행위는 추인이 안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추인이 가능합니다. 왜냐? 취소하기 전까지도 잠정적 유효니까.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과 추인권 이렇게 두 가지를 나오는데 오히려 추인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권을 봅니다. 취소권은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취소권자냐? 두 번째, 누구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느냐? 취소의 상대방. 세 번째,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행사. 마지막에 취소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가 문제됩니다. 자, 먼저 취소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40조 이하 민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총에 적용되는 것은 협의의 취소만 적용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입양도 사기를 당해서 입양하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입양 취소 가능합니다. 결혼도 혼인도 사기 당하면 혼인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이 말은 여러분 취소가 꼭 민총에 있는 것만 아니고 가족법상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영업허가 취소란 말 들어봤습니까? 운전면허 취소도 있죠. 이렇게 취소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민총 140조 이하 취소는 딱 세 가지만 적용됩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 착오 요 세 가지 경우만 적용되고 나머지 취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취소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협의의 취소라고 그러고 나머지 취소는 광의의 취소가 합니다. 오른쪽 151페이지 2번 민법 총책의 취소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요게 140조 이하 적용되는 것은 요 세 가지 경우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취소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러면 혼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혼인은 소급표가 있을까 없을까요? 취소. 그렇죠. 이왕 살았는데 어떻게 소급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인 취소는 혼인 취소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로 다 효과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지금부터 말하는 민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지금부터 말한 것은 오로지 몇 가지? 세 가지 경우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시 152페이지 가봅니다. 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도표 같은 걸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구별 개념 나와 있죠. 철회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철이고, 취소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제는 계약에만 있는 겁니다. 취소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해제는 오로지 어디만 해당된다? 계약에만 있는 특유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제도 계약에만 있는 것인데, 틀린 점은 해제와 취소는 소고표가 있지만 해제는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습니다. 그게 양자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팍팍 안 돌아간 이유는 해제와 해제를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나중에 해제를 보면, 이 도표를 보면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취소권에 대해서 봅니다.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140조에 보면 취소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이나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 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누구? 대리인, 이 사람들의 성견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죠, 뭐.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컨대 갑과 할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했다.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갑이 찾아와서, 아저씨 저는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뻔뻔스럽게 지가 했던 매매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의 엄마 아빠는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임의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뭘 받았을 때? 수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으면 포괄승계는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특정 승계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권만을 남한테 줄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를 승계받아야 되지, 취소권만 남한테 승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자, 취소의 상대방은 이제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갑과 할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등기 넘기고 벌써 병역에 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사기했습니다. 그럼 사기를 당한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병역에 넘기는데, 병은 지금 을이 갑에게 사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 갑이 취소할 때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 문제죠. 을이냐 혹은 병이냐, 을병 모두에게 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을병 모두에게 할까요? 을에게만 할까요? 병에게만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취소가 나오면 항상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아무나 취소권자가 아니죠.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취소하려는 겁니까? 그럼 매매를 취소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매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을에게 취소하는 거죠. 항상 내가 지금 취소하고자 하는 행위, 요 매매면 매매, 교환이면 교환,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는 겁니다. 병과 갑은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근데 뭘 취소합니까? 취소할 아무 법률 관계가 없는데, 항상 그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하지, 제3자나 전덕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갑은 무엇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무엇을 매매계약을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죠? 그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병이 뭐니까? 악이니까. 결국 제3자에게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무효를 주장하느냐 아니냐지, 제3자에게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권 행사는,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당연히 상대방이다 뭐로 하면 된다?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험에 취소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취소의사 표시인지 보십시오.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줬습니다. 중도금 주고 난 다음에 을이 갑을 상대로 중도금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중도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느냐? 을이 갑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중도금 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지금 취소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뭘 했다? 돈 돌려달라고 반환에 sol려주겠습니다. 그럼 취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러냐? 이 을이 지금 반환 청구하는 것은 요 매매 계약을 마고 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자체는 지금 뭘 전제하는 겁니까? 취소를 전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를 전제하는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여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소 제기할 때 취소했다고 봅니다. 154페이지 첫 번째 있는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금을 취급한 후에 매수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해서 그 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취소를 당연한 전제란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란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여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일부 취소도 가능할까 안 할까요? 우리 민법 조문은 없는데 일부 무효의 법칙에 관한 137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요건, 법률행위가 뭐거나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거나 특정될 수 있고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뭐와 같다? 일부 무효를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자, 밑에 기출지문 1번을 보십시오. 기출지문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뭔가 쭉 나오죠.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안 하다?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됩니다. 자, 소급해서 소멸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물권법 할 때는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물권은 바로 복귀한다 이런 말을 했죠. 판례가 유인성을 취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그런 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자, 병에게 벌써 처분했어. 등기가 됐어요. 자, 갑이 그런데요, 당연히 이게 선입니다. 갑이 사기 강박이나 착오이유로 취소합니다. 사기 강박이나 착오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올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죠. 그럼 뭐 부당이득 반환 받아야 되는데 원물을 누가 갖고 있다? 병. 그럼 이 병에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사기 강박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결국 요때 취소되면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로 바뀐다? 상대적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갑이 미성년 이유로 취소합니다. 즉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만다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고? 무효로 바뀌죠. 근데 원물을 누가 갖고 있다? 병. 그럼 이 갑은 병에게 당신 앞으로 된 등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다 같은 취소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왜냐? 요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무슨 무효로 바뀐다?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자식 정의에게 넘기고 정의 무에게 넘겼다. 근데 이 무는 만일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여전히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이 미성년자 제도는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오로지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뭐 해준다? 보호해주는 게 이거라고.
그 사람이 혹시 잘못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규정이 제한능력자라고. 그래서 제한능력자 이걸 함부로 뭐라고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보호받습니다. 이게. 자,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한능력을 위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었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반환받아야 된다. 이때 반환받을 때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받느냐? 근데 갑과 알 사이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매 대금이 5억이었어요. 대금 줬습니다. 을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한 달에 월세가 200,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그동안 받았던 200만 원씩 월세는 어떻게 갈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값도 5억 돌려줘야 되는데 원금만 주면 되느냐, 이자도 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다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하는 건 반환인데 당연히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할 거냐? 부당이득 반환은 제가 원칙은 무슨 반환이라 했죠? 원물, 내가 받았던 걸 도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물이 멸실훼손돼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반환해야 된다? 가액 반환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을에게 취소했어요. 근데 은행이 벌써 병에게 처분해버려서 병이 선이다. 그럼 취소하더라도 원물 반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병이 가져가 버렸잖아. 그럼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한다? 가액 반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법 748조 이하에 보면 원칙은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의 범위입니다. 반환 범위다 이 말입니다.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틀려요. 선의는 현존이익만 주면 돼요. 그러나 악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이 아니고 이익 외에 플러스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돼요. 이게 만일 악의의 수익자다. 그러면 갑은 현금만 주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뭘 같이 줘야 된다?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선악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단 누구는 틀린다? 제한능력자도 반환하게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갑과 알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 줬어요. 자전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갑이 나타나서 빤빤스럽게 아저씨 저는 18세입니다. 제가 했던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어른 내가 받았던 자전거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도 받았던 100만 원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미성년자는 뭘 불문한다고? 선악을 불문합니다. 이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뭐는 줄 필요 없다고? 이자 줄 필요 없어요. 현존이익만 주면 된다니까. 근데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유흥비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영수증 첨부해서 5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왜냐? 이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일 피아노를 샀다든지 식료품을 샀다, 공납금을 했다, 그런 것은 다른 거로 대체했죠? 그런 거는 있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대표적인 게 유흥비입니다. 시험 문제는 유흥비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존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쪽에서는 무조건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제한능력자로 나오고 미성년자로 나옵니다.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그럼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까 안 할까요? 예?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밑에 특징 나옵니까? 예, 155페이지 마지막 줄.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거 제한능력자야 가는 제도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는데 딱 한 번 어떻게 들어간다? 요 취소할 때 한 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때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157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세요. 4번을 봅니다. 갑이 대금 모두를 뭐로 썼다?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까? 생활비를 준 것은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무슨 무효라고? 절대적. 따라서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에 관한 것 문제는 지금 26회 기출문제 풀었죠? 요걸 계속 풀면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만 계속 풀면 됩니다. 이 시험 출제위원이 사실상 조금 오버했습니다. 우리 제한능력자들은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시험에 26회 처음으로 출제했어요. 근데 다들 맞췄어요. 왜냐? 다 외우죠. 사기 강박이나 착오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지만 제한능력을 이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취소는 너무나 오랜 뒤에 취소하면 안 된다 했죠. 취소권 단기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추인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입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된 날로부터 둘 중에 먼저 도달한 기간이 있으면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이 기간은 채측 기간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출소 기간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냥 채측 기간일 뿐이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상 재판 후에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 10년입니다. 채찍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직권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채찍기간입니다.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추인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